안녕하십니까. 스트레이트 김의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입니다. 네, 양윤경 기자 그리고 새로 합류한 김민욱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최근 일본발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일본이 내세운 명분이라는 게 일본발 가짜뉴스와 굉장히 흡사한 그런 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이 전략물자를 북한 우호국가에 밀수출했는데 이것이 살인가스의 원료로 이용될 수도 있다. 뭐 이런 가짜뉴스였어요. 가짜뉴스죠. 네. 일단 청와대에서는 일본의 국제기구의 판단을 받아보자 이렇게 제안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일본이 이 대량 살상 무기 물자를 이란, 중국과 같은 제3국에 수출했다는 부정 수출했다는 그런 일본 경시청 자료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자료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에서는요, 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양윤경 기자 준비하셨죠? 네, 진실이 신발을 신고 있는 동안 거짓은 세상을 반바퀴 돌 수 있다. 마크 트웨인의 말이죠. 아니, 19세기에도 그럼 가짜 뉴스가 있었던 겁니까? 고대에서도 있었어요. 거짓은 빨리 가고요. 멀리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짜라고 치부할 수 없는 게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게 정말 진짜인가라는 순간이 오거든요. 취재를 하다 보니 집요하고 끈질기게 파고들어서 세뇌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거짓말로 혹세무민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보도드릴 예정입니다. 아, 기대가 큽니다.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주 나와주세요.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창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 방한했는데요. 태극기 집회가 미국 대통령을 환영하면서 더 뜨겁게 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가짜 뉴스가 정말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증거 그 자체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한 지난 6월 29일 서울역 앞.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는 태극기 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푸르른 창공엔 풍선에 매단 트럼프 대통령의 대형 사진이 나부깁니다. Mr. President Donald J. Trump, we South Koreans, w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n people, sincerely welcome you. U.S. ROK, U.S. ROK,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사방에서 펄럭이는 수백 장의 성조기. 태극기 집회인지 성조기 집회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미합중국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대통령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방한을 하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 땅에서 만나게 될 대한민국 대통령은 가짜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모여든 집회의 참가자들. 어디 쏘셨어? 충북 청주시요. 우린 저기 남양주. 조국이 공산화되고 있다는 위기감에 폭주 새벽부터 기차와 버스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니까 공산을 맡게 해서 문재인이가 되면은 빨리 가 되니까 문재인이 될 때는 빨리인 줄 알았단 말이야. 이게 공산주의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한 70% 이상 넘어갔어요. 그런데 참가자들이 내놓는 공산화의 증거는 놀라움을 넘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세월로 맡은 거는 북한을 상징하는 북한 주체사상을 가진 그런 마크예요. 어떻게 만드는가 아세요? 어느 쪽입니까? 나만 사람이 아니네. 공산화 결과 세월호 리본에까지 북한 사상이 파고들었다는 말. 북한 마크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걸 거꾸로 그려놨어 이렇게 거꾸로. 여기를 뭐를 달냐면 농민을 상징하는 낫이 있어 낫. 그럼 여기를 뭐를 붙이냐면 망치가 붙어서 망치가. 그러니까 이거를 생략한 거예요 이거를. 한술 더 떠 촛불 집회의 촛불도 북한 노동당 마크 속에 들어가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그러면 횃불이죠 횃불 촛불. 여기 그래 있어요. 그거는 국민들이 온가요? 국민들이 남의 빨갱이들. 다른 참가자의 입에서도 똑같은 말이 흘러나옵니다. 이렇게 됐다고 저런 마크가. 근데 이건 보면 보고 망치가 안 그려져 있으니까. 어디서 이런 정보를 얻은 걸까?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저 개인 유튜브 보면 좀 많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다 나와서. 대체 유튜브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는 건지 검색창에 세월호 리본과 북한 노동당기를 입력해봤습니다. 첫 화면에 뜬 노란 리본 상징성이라는 영상. 노란 리본. 특히 노란타라는 색깔의 상징성과 모양의 상징성은 과연 어디에서 온 것이냐? 왜 이런 매듭의 모양으로 정착이 되었는가? 저는 이 상징성의 원인을 북한에서 찾았습니다. 자, 이것은 북한 노동당기입니다. 세월호 리본과 북한 노동당기를 조합하는 황당한 발상을 진지하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망치죠. 그 다음에 낫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운데 붓이 있습니다. 근데 붓이라기보다는 촛불에 더 가깝고요. 이 촛불 더하기 이 모양, 그렇죠? 이 리본의 매듭 모양을 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 집회 참가자의 말과 단어 하나까지 똑같습니다. 촛불과 리본을 더해서 조선 노동당기 나온다. 아, 전 정말 이걸 보고 너무 소름이 끼쳤습니다. 세월호 리본의 한쪽은 망치고 한쪽은 낫이라는 유튜버의 망상을 시청자가 그림까지 그려가며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뉴스들은 어떨까? 가장 쉽게 들을 수 있는 소식은 문재인 대통령 내외에 대한 인신 공격성 뉴스였습니다. 새로 나온 뉴스는 뭐 있어요? 그래서 김경수 여사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듣긴 했었어. 아프다고. 역시 발원지는 유튜브였습니다. 과연 문재인 침해설이 허위 사실, 가짜 뉴스인지 제대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조회수 50만을 넘은 이 영상은 치매 환자의 증상을 열거하면서 거기에 문 대통령의 언행을 꿰어 맞춥니다. 문재인은 2017년 3월 10일 행복항을 찾아서 방명록을 썼을 때 날짜를 틀리게 적었고 이재명 사이다. 그다음에 문재명 고구마. 이렇게 문재인의 식탐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고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못해 성역 과잉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내외가 외국 순방을 갈 때마다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은 수없이 재생산되는 단골 메뉴. 프랑스 영부인의 팔짱을 끼면은 이 동성애의 표시 아닙니까? 조회수 수십만을 기록하고 있는 유튜브 영상들의 주장을 시청자들은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데 여기가 중간에 끼어들잖아요. 밀어내는 얘기가 밀어내잖아. 김경수 뒤를 쫓겨났어. 원래 영상을 조금만 더 진행시키면 김정숙 여사가 대화 중 잠시 물러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만 이들에겐 이미 가짜 뉴스가 진짜였습니다. 유튜브 보고 막 많이 끌어가지고 마스 보고 진짜 봐야 돼요. 과연 보수 집회 참가자들만 이런 가짜 뉴스를 보고 듣고 믿는 걸까?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마트 앞. 마트를 나선 여성이 곧바로 휴대전화를 꺼내들더니 유튜브 속 영상을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방송이에요? 방송 이름이? 방송이 아니라 유튜브로 들어가면 돼요. 정치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 황장수 많이 들어요. 정치 돌아가는 게 다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사실이에요. 요새 하도 가짜로 얘기하는 게 많아가지고. 가짜 아니에요. 이 사람은 네. 옳은 말만 딱딱해요. 그러면서 전해준 뉴스. 문재인 대통령 사위한테 직급이 없었는데 네네. 200억이라는 거 대출을 네. 해줬나봐요.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 사위 뭐 200억 대출 이거는 뭐 진작에 말도 안 되는 그 가짜 뉴스라고 판명이 다 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사무실 앞에 제가 취재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문재인이 사위에 200억 원을 덮으려고 이명박을 잡아들이고 있다. 그 얘기를 주진우 기자를 통해서 잡아들이고 있다. 이 얘기를 저한테 제보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황당했었습니다. 아, 정말 이런 얘기를 누가 믿을까 싶은데 의외로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문재인 침해설은 굉장히 핫한 뉴스였습니다. 대선 때도 한번 쫙 이렇게 퍼졌었는데 최초 작성자가 이거는 잘못됐다고 사과하고 글을 내렸어요.
사과해봤자 소용이 없죠. 한번 퍼지면 반론을 제공할 기회도 없고 그냥 믿고 끝나는 겁니다. 최초 작성자는 3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동영상으로 재가공해서 다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카톡으로 받은 내용을 전해주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벌금 몇백만 원을 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어르신들 단톡방에서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이 유통되는데 어르신들 이거 잘못하면 큰 피해를 보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 유튜브나 SNS에 올라오는 이런 영상들은 검증을 거치지도 않고 또 명확한 근거도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정보를 얻으시는 분은 굉장히 많으시지요. 수많은 콘텐츠들이 하나같이 거짓말, 아니 사기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이게 표현의 자유일까, 선을 넘는 것 아니냐 싶을 정도였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세 평쯤 돼 보이는 살풍경한 방. 제복을 입은 한 남성이 등 뒤로 손이 묶인 여성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목덜미를 잡아 벽으로 밀어붙이고 바닥에 쓰러뜨린 채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이번엔 눈이 가려진 한 남성이 역시 두 손이 묶인 채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제복을 입은 남성이 긴 강목을 다리 사이에 끼우고 들어올리더니 손으로 때리다 바닥에 쓰러뜨립니다. 벽에는 남성의 얼굴로 보이는 사진 2장이 걸려 있습니다. 얼마 전 구독자 20만 돌파를 자축한 한 유튜브 채널. 실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모진 고문을 받고 어떤 식으로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더니 앞서 본 바로 그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발길로 저렇게 찹니다. 이게 개도 이렇게는 안 다뤄요. 이런 집단이에요, 북한이. 남자리 줄이를 트는 모습입니다. 줄이 틀다간 패고 탈북하다 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탈북하다 적발돼 고문받는 걸 찍은 영상이라는 설명. 그러더니 갑자기 화살을 현 정권으로 돌립니다. 대통령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하고 김정은이한테 그렇게 수석 대변인 소리 들어가면서 국제사회. 법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판독을 의뢰해봤습니다. 이게 뭐 CCTV에서 나오는 폭행 장면 같은 경우에는 무차별하게 공격을 하거든요. 얼굴, 배, 복부. 그렇다면 영상 속 고문 장면은 어떨까? 발로 찬 여성이 벽 쪽으로 튕겨져 나가는 장면. 저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에요. 예. 군인이 이 여자를 발로 찰 때 보시면은 리액션이 굉장히 강해요. 거의 날아가는 이 장면은 거의 뭐 슈퍼맨이 발로 정도 차줘야지 이렇게 날아가지 일반인이 발로 차는데 이렇게 날아갈 수는 없어요. 이건 지금 스스로 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강목을 다리 사이에 끼워놓는 부분도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이건 발이 좀 떨어져 있어요. 줄이를 트는데 이런 상태에서 이런 뭐 긴 강목을 대고선 다리를 이렇게 세게 누른다 한들 고통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이런 줄이를 틀려면 다리 양쪽이 묶여 있어야 되거든요. 왼쪽 발이 들리네요. 예, 들려져 있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도저히 뭐 고문하는 장면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을 받을 수는 없어요. 눈이 지금 다 가려져 있는 상태로 보여지는데도 여기 손이 가는 순간 고개를 피하는 행위도 보여요. 주먹으로 직접 때린 게 아니고 이렇게 때려요. 팔을 눕혀서. 거의 그냥 연출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디서 왜 찍은 영상인지 아무런 검증도 없이 탈북자를 고문하는 영상이라고 소개한 뒤 이런 북한과 우호 관계를 맺으려는 문재인 정권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이란 말을 들어도 싸다는 식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가운데 영향력 1위로 꼽히는 신의 한수. 구독자 수가 76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채널에서 특종이라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연속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친부가 일본인일 거라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겁니다. 요상한 얘기가 지금 북한에서 돌고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 김정일의 아들이 아니라 요리사인 후지모토 겐지의 아들이다. 후지모토 겐지. 김정일 전 위원장의 요리사를 지낸 일본인이 김정은 위원장의 진짜 아버지 같다는 것. 근거는 뭘까? 고영이가 빨리 이제 가도록 이렇게 도와줘서 일본으로 가게 됐다. 후지모토 겐지가 일본으로 간 뒤에 김정은이는 84년 1월 8일에 출생한 거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태어나기 불과 몇 달 전 후지모토가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이를 김 위원장의 어머니가 도운 게 의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우리가 비교해 너무 봅시다. 비슷해요. 꽃등 이런 똑같아요. 비슷해. 등치 비슷해. 김 위원장과 후지모토가 사이가 좋았다는 것도 또 다른 근거입니다. 어렸을 후지모토가 때의 모습이지만 김정은이하고 너무 잘 놀았었다는 거예요. 음식만 잘하면 됐지 애들하고 노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그리고 그게 혈이 통하지 않으면 그렇게 잘 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오늘 특종이에요. 피는 땡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피는 땡긴다. 끝까지 들고 다녔다는 그러더니 김정은 위원장이 DNA 검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담배꽁초 하나 떨어질까 봐 되게 걱정을 하잖아요. 다 그거 주워가잖아요. 네? 혹시 자기 혈액형이나 DNA가 나오면은 글쎄요?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아, 이거 일본 놈 나라 된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그러면 이거야말로 토착 외고 아니에요 이거? 김정은이는 빨리 북한 주민들 앞에 DNA 검사를 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방송은 아예 제목부터 김정은, 후지모토 겐지 아들로 단정합니다. 후지모토 겐지와 김정은이 심상치 않다라는 기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희가? 방송사 못지않은 스튜디오에 앉아 76만 명 구독자를 상대로 허무맹랑한 분석을 펼친 뒤 그걸 기사라 부르며 재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믿기 힘든 순수한 가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달 초부터 온 나라를 달구고 있는 일본의 수출 규제. 지난 열흘 사이 유튜브에선 이 상황을 소재로 편향된 역사관을 가르치려 드는 영상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일단 원인 제공자는 우리나라다. 그동안의 한일 관계는 어른과 아이의 관계였어. 아이는 본인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면서 온갖 난리를 다 쳐왔지. 그래도 저 어른이 설마 우리를 진짜로 혼내지는 않겠지. 이런 믿음이 깔려 있었던 거야. 어른은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다 당하면서도 꾹 참고 지켜봐왔어. 강제징용자 문제가 일본과 협상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 자체가 일단 큰 실책이었고. 따라서 일본을 이해해야 하고 반일 감정에 휩싸이면 안 된다. 지금 위안부 문제로 인해서 지금 공간 앞에서 지금 수년째 시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하며 또 진짜 팀킬의 미개한 수준에 불과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하고 온라인에 반일 프사 달고 욕하고. 나아가 일본은 대국이고 일제시대가 나쁘지 않았다는 식민사관까지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일제시대의 삶의 질이 조선시대의 삶의 질보다 월등하게 낮죠. 일제시대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봐. 이게 지금 얼마나 지금 끔찍한 사회였냐고. 그래서 일본이 보복할 때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정말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사실 그걸 보면서 참 속으로 웃었는데요. 우리 뭐 그런 말 많이 하죠. 쥐뿔도 없으면서 큰 소리 친다. 유튜버들의 논리는 고스란히 시청자들의 입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랑 엄청 힘이 있다고. 근데 지금 일본이 있고 내가 내 마음이 변한 게 아니라 이 X들이 한국남녀 앞세워가지고 정치를 한단 말이야. 유튜브 보세요? 지금 내가 방송하는 거. 반도체로 저걸 놓고 있으면 안 돼. 우리를 완전 밟아야 된다니까. 우린 망해야지 문희연이 내려오지. 일본이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망해야 됩니다. 우리는 숨이 깔딱깔딱할 때까지 죽어야 돼. 경제가 죽어야 돼. 일본 시민이 돼봐야 돼. 참, 이 땅에서 같이 살면서 같은 역사를 경험한 같은 국민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뭐라고 생각해 줄지 모를 그런 막막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네요. 더 밟아야 돼? 더 망해야 이제 문재인이 내려오지? 이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아베가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빅픽처를 그리고 있다는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처럼. 어쨌든 이분들 하는 말씀이 보시는 것처럼 유튜버가 하는 말과 논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황당한 뉴스도 뭣도 아닌 동영상들이 가장 왕성하게 퍼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인들이 모여있는 교회 카톡방입니다. 아니 왜 교회 그리고 교인들 가운데서 이런 황당한 가짜 뉴스들이 활발하게 유통되는 겁니까? 그러게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카톡방 안에 있어 보니까 거기 카톡방이 정치와 관련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최일선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어디까지 정치에 개입하려는가 그리고 그걸 누가 이용하려고 하는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서론으로 그 일단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630명이 초대되어 있는 교회 교인들의 단체 채팅방입니다. 성경 말씀과 설교 영상, 교회 공지를 압도하는 건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튜브 영상과 뉴스들. 1,500여 명이 가입한 이 카톡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소개한 거짓 영상들 대부분이 이들 카톡방에서 돌아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진행 중인 문재인 대통령 하야 10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는 카톡이 매일 수차례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일 카톡방엔 놀라운 제목의 영상이 하나 게시됐습니다. 처음으로 대기업 롯데가 서명운동 동참. 한기총이 청와대 앞에서 벌이고 있는 대통령 하야 서명운동에 롯데가 그룹 차원에서 참여하러 왔다는 겁니다. 각계각층에서 1000만 명 지지 서명에 불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처음으로 기업에서 이 서명에 단체로 참여하겠다고 여기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전광훈 한기총 회장 옆에 앉은 사원증을 목에 건 남성. 네, 저는 현재 롯데제과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롯데가 회장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롯데제과가 중국에서 이제 다 추방됐죠. 추방됐죠. 중국으로 다. 사드를 배치할 땅을 롯데가 제공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보복이 시작된 건 박근혜 정부 말기인 재작년 3월입니다. 정강훈 목사님께서 문재인 대통령 하야라 1000만 서명운동을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보고서 바로 연출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이 회사에는 2,800명의 직원이 있고 2,000명의 신유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제가 이제 일일이 이제 총무과니까 협조를 하면은 물론 뭐 자파도 있고 싫어하는 분도 있겠지만 나라를 위해서라면 제가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 전반의 사무를 담당하는 총무과에 있으니 직원들에게 일일이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목사님께 이제 오늘 이거를 좀 도움을 요청하고자 아이고. 저희 롯데제과 직원분들과 또한 신우의 회원들께 이 1000만 서명운동을 좀 잘 좀 해달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네. 기업 차원에서 동참한다는 전광훈 목사의 설명과는 거리가 있는데도 전 목사는 기업, 단체라는 말을 수차례 강조합니다. 국민 여러분 최초입니다. 롯데제과에서 이렇게 단체로 여기에 서명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자 일단은 여기 연필 하나 주시고, 머지않아 뭐 삼성, LG 또 SK 등등도 정말 큰 결단을 내서 오신 우리 롯데제과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게 사실일까? 확인을 요청하자 롯데제과 측은 손사래를 치다시피 하며 개인의 일탈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임원들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희 쪽에서는 회사 입장이 전혀 아님을 분명히 밝혀드리고요. 개인이 가서 그렇게 서명운동 참여했는데 마치 이게 롯데제과를 대표해서 간 모양이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완전히 왜곡이 됐죠. 이 정도면 목사가 한 개인의 일탈을 과장해 선전한다는 것이 분명한데도 교인들의 카톡방마다 대기업 롯데가 서명에 참여한다는 글과 함께 유튜브 영상이 공유됐고, 교인들은 대통령 하야운동에 동참하는 애국기업 롯데의 구매운동을 벌이자는 글도 퍼날랐습니다. 롯데가 서명운동에 동참한다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건 전광훈 목사가 만든 단체에서 운영하는 채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이미 올해 초 1000만 유튜브 시청자를 조직하겠다고 전광훈 회장 취임식에서 선언했습니다. 이와 같은 유튜브 1000만 조직을 위한 집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I will be holding a lot of rallies concerning this topic. 이것만 완성하면 한국 교회도 살고 대한민국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Once we finalize this project. 유튜브에서 원하는 영상을 찾거나 자체적으로 제작한 뒤 교인들을 통해 카카오톡 같은 SNS로 실어나르는 투트랙이 활발히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에는 불사님을 직접 묵상하고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그 내용들 좀 떼면 말씀드려서 중국 빨대기들하고 이렇게 좀 약간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거의 좀 도착하고요. 핸드폰을 다 실시간으로 보시니까 이게 더 효과가 빠를 수 있겠네요. 노령층이나 고소층들은요 뉴스를 안 봐요. 전부 다 유튜브로 자기들이 정보를 공유하시고 그런 식으로 쫙 나눠버려요. 쫙 퍼뜨리고. 그러니까 금방 상주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이렇게 활성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안에 포진해 있는 목사들은 아예 정권 교체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교인들에게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자유한국당의 장외 집회 당시 한 목사가 올린 카톡입니다.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을 부탁한다며 목회자들도 자유한국당 집회에 참석해 구국을 위해 선두에서 모범을 보이겠다고 각오를 밝힙니다. 또 다른 목사는 우리 공화당의 불법 천막이 철거되고 며칠 뒤 천막을 재설치할 계획이니 긴급히 모여달라고 교인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른바 애국활동이라는 이름에 목사들이 앞장선 선거운동이 지금도 맹렬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들 하십니다. 목사입니까? 정치인들입니까? 이 사람들. 네, 현재 전광훈 목사가 회장으로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할 때까지 청와대 앞에서 무기한 릴레이 단식도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 단식은 그 자유한국당에서 국회 내에서 했다가 웃음거리가 됐던 바로 그 방법 아닙니까? 간헐적 단식입니다. 최근에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 목사와 가짜 뉴스 얘기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정말 충격적인데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번 방송은 사실 서론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유포하는 세력은 누구인지, 그리고 이걸 기꺼이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뭔지, 그리고 이 속에서 교회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양윤경 기자.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욱 기자 준비하셨죠?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 지붕 위에 벌써 보름째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 1,500명의 요금 수납원들이 사실상 해고된 상태입니다. 이분들 중에 일부가 지금 10m 지붕 위에서 사실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데요.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분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립대병원, 또 학교 등 곳곳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사흘 뒤엔 또다시 전국 단위의 총파업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사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인천공항을 찾아 비정규직들을 만났고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대거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전 정부들보다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실제 수치상으로 지난달 기준 이미 최종 목표치의 89.3%가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졌습니다. 우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비정규직들이 정규직으로 잘 전환되고 있는지, 처우는 잘 개선됐는지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이틀 무렵 서울대병원. 응급중환자실에서 청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이 넓은 병실의 청소와 의료 폐기물 배출 작업을 맡은 사람은 단 한 명. 용역회사 소속의 청소 노동자입니다. 끊임없이 쏟아지는 의료 폐기물을 치우다 보면 금세 지치지만 그렇다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바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요. 하늘 때문에 혹시나 어떻게 실수 안 할까 싶어요. 더 큰 문제는 청소 노동자들이 자칫 병을 옮기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뭐 피 튀긴 걸 막 열심히 닦았어요. 닦고 나면 이렇게 이제 저 빨지만은 그게 완전히 뭐 소독된다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방을 또 들어가 닦잖아요. 아, 나로 인해서 저기도 보호가 안 되고 나도 보호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해요. 내과 환자가 폐렴을 걸렸다든가 결핵을 걸렸는데 우리가 그거 가서 일을 해요.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가서. 근데 거기를 청소를 하고 쓰레기를 포장을 하고 또 가서 다른 병실에 또 가요. 다른 병실에 또 가면 그분 환자는 만약에 뭐 진짜 감기에 걸렸다든가 항암을 하러 오셨다든가 그랬을 때 면역이 엄청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근데 그분들한테도 옮길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병원이 하청업체 청소 노동자들의 안전과 감염 예방을 위해 취하는 조치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 병원에서 이 환자 어떤 환자고 뭘 조심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전파를 하나도 안 해주나요? 얘기 안 해주고 일지 안 해주고 얘기는 안 해주고 피 많이 흘렸으니까 얼른 와서 닦아주시라고 그 얘기만 하지요. 신분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보니 일회용 마스크, 비닐 장갑 하나 쓰는 것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장갑이고 일회용 마스크고 뭐 이런 게 그
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눈치를 봐가면서 그 하나씩 이렇게 빼서 써야 되는 거고 어떤 병동 같은 경우는 조무사나 그쪽에서 쓰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2년. 2017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 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는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공립병원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아직 지지부진합니다. 환자의 분비물이나 감염성 폐기물을 치워야 되는 거는 본인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게 청소라는 업무 하나만으로 생명 안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거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외면하는 거고요. 국내 전체 전력 설비의 5%에 해당하는 국가 중요시설인 보령화력발전소. 가장 가까운 보령소방서는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화재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자체 소방 방재 대응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발전소의 지하 공동구에 불이 났을 때도 소방 방재 대응팀이 출동해 초기에 불을 끄면서 큰 피해를 막았습니다. 국가 중요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지만 소방 방재팀 대원들은 정규직이 아닌 용역 하청업체 소속의 비정규직입니다. 2년마다 재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2년 뒤에는 저희는 고용 불안에 또 처해 있는 상태죠.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은 국가 주요 시설의 소방 업무 등은 생명 안전 업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전회사들은 소방 방재 업무가 생명 안전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한 노무법인의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들이밀며 직접 고용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배출되는 액체나 기체, 폐기물의 방사선 양을 측정하는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들. 외부로 방출하기 전에 방사선 중위를 체크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료를 떠요. 측정을 잘못했다든지 하면 이제 오염된 액체나 기체가 외부로 나갈 가능성도 있죠. 방사선 피폭을 무릅쓰면서 방사성 물질 유출 방지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지만 이들도 용역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원래 정규직 직원들이 수행을 했던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사선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현장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직원들 간에도 이제 대처를 하게 되는 거죠. 방사성 물질 배출의 관리가 본사와 하청으로 이원화돼 있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난 2014년 영광 한빛원전에서 방사성 기체인 아르곤 41의 농도를 확인도 하지 않고 배출하는 사고가 발생한 겁니다. 고용 승계가 안 되고 나서 새로운 직원이 이제 방사능 분석 업무에 들어가면서 아르곤 41이 분석 장비에 검출이 안 된 걸로 분석을 해서 배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분석하는 업무들이 외주화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원전의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하청을 수주할 수 있는 업체는 국내 9곳. 이 9개의 업체가 14개 원전을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수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방사선 안전관리 직원들은 용역회사를 따라 근무하는 발전소를 옮기진 않습니다. 한 발전소에서 계속 근무하는데 3년에 한 번씩 소속 용역회사만 계속 바뀌는 식입니다. 계속해서 만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소속 회사는 바뀌셨어요? 몇 분이나? 한 7번 정도 될 겁니다. 한때 이들의 정규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탄 적도 있었습니다. 한손 노무처는 지난해 10월 10일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들에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원들은 투표를 통해 뜻을 모아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국회 국정감사에서 2명의 국회의원이 한수원 사장에게 정규직 전환 검토에 사실상 반대하는 질의를 하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현장 직원이 한 900명 되는데 아마 이분들을 자회사 형태로 정규직화한다. 이런 방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은 좋겠지만은 그 9개 업체는 어떻게 되느냐. 9개 민간기업이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그리고 전문성을 갖춰가지고 이 부분을 감당해 달라 이래서 키운 그런 것입니다. 방사선 진단업체들이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니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 하지만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들의 주장은 사뭇 다릅니다. 해당 업체들이
별다른 기술력을 갖지 못한 사실상의 인력 파견 업체라는 겁니다. 방사선을 분석을 하고 몇 분을 분석하고 몇 센치에서 측정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한수원의 기술서에 명시된 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사 직원들이.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국정감사에서 용역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질의를 2번이나 했던 김기선 의원은 스트레이트와 통화에서 방사선 안전관리 요원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수원이 직접 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이 시장이 없어져 버린다. 그럼 이 그동안에 한 20년 동안 정부 정책과 함께 형성되어 왔던 이 시장에 있는 이것은 한순간에 그 시장이 자유시장 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양상으로 간다. 이건 시장이 없어지잖아요. 김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업체 관계자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의원님이 그 질의하시기 전에 그 9개 업체 관계자분들을 면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질의하기 위해 가지고 그 훈지 저 이제 그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니 18일과 그리고 29일 2차례에 걸쳐서 질의를 하셨어요, 의원님께서. 그러면은 네. 그건 그겁니다. 종합 질의 때. 29일 산자부 장관 질의 전에 만나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모호한 정부의 기준에 외부의 압박까지 더해지면서 노동자들의 희망이 표류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겁니다. 김기선 의원 그 전화 통화는 목소리가 좀 심하게 떨리네요. 네. 생명과 안전 이 두 가지가 직접 고용의 원칙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지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칙에도 이렇게 논란이 분분한데요. 그 또 다른 문제도 있다면서요? 네, 현재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정규직 전환 방식은 크게 3가지입니다. 공공기관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또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서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거죠. 많은 수의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만드는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노동자들은 이게 실제로는 용역업체와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6월 30일 일요일 소평 톨게이트에서 수납원으로 일하는 나경화 씨의 마지막 근무는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허전한 마음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여기가 그래도 집보다도 더 많이 있던 곳인데 참 마음이 허전하고 슬프기도 해요. 불규칙한 근무 시간에 고객들의 성희롱까지 견뎌내야 했던 수납원 업무. 뭐 돈 던지듯이 주고 가는 사람도 있고 끈적끈적한 손 탁 주면서 잡는 사람도 있고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고 또 그래서 장갑을 끼면 좋은데 장갑도 못 끼게 하고. 네. 장갑을 왜 못 끼게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싫어한다고. 어서 오십시오. 1,000원 주셨습니다. 200원 드립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 톨게이트에서 근무하는 요금 수납원과 사무직원 28명 중 23명은 이날을 끝으로 사실상 해고됐습니다. 정부의 정규직화 방침 발표 이후 한국도로공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를 추진했습니다. 하청 용역업체 소속인 요금 수납원들을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전체 6,500명의 수납원 가운데 5,000명가량은 자회사로 옮기는 데 동의했지만 1,500명가량은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자회사로 옮기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소평 톨게이트에서 해고된 이들도 자회사로의 이전을 거부한 노동자들입니다. 도로공사는 수납원이 6,000명이 넘는 데다 앞으로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가 모두 사라지는 스마트 톨링 시스템이 도입되면 수납원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직접 고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수납원들의 평균 연령이 50세가 넘는 만큼 자연스럽게 인력 구조 조정이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이게 모든 인력이 불필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 감원하는 속도와 잘 맞춰내면 충분히 기계와 4차 산업혁명의 흐름으로 가는 것과 함께 인력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퇴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거든요. 앞서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를 이룬 다른 공공기업의 사정은 어떨까?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해 미래 세대의 진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국자벌드, 고용노동부 산하의 공공기관입니다. 이곳 체험관의 강사들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각 직업의 특성을 설명해주고 체험을 안내해주는 핵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하청 용역업체 소속이었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직업 취업이라는 목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7년 동안 용역업체에서 해왔고, 이 때문에 강사 300여 명은 직접 고용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완강히 거부했고 이들은 결국 직접 고용이 아닌 한국자벌드의 자회사인 한국자벌드 파트너즈로 소속을 옮겼습니다. 정규직이 되기는 했지만 자회사의 정규직이 된 겁니다. 하청 용역회사에서 자회사로 옮긴 지 7달. 처우는 나아졌을까? 현재도 여전히 저희는 최저임금이고요. 저희가 용역일 때도 역시 최저임금 노동자였습니다. 강사들에게는 꼭 필요한 탈의실조차 없어 출퇴근 시간마다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것도 그대로입니다. 용역일 때는 시설권이 용역회사에 없으니까 해줄 수 없다는 상태였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회사는 자벌드 안에서 시설권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없다고 해주죠.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통해 용역업체가 가져가던 이익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쓰라고 했는데 도무지 과거와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자회사 만들면서 사장 자리 생기고 부장 자리 생기면서 관리자들이 이제 간접 관리자가 생긴 거죠. 그러면서 그 비용으로 소모된 건지 어디에 소모된 건지.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파견 용역 노동자의 임금이 평균 15.6% 올랐고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자회사 32곳의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을 비교한 결과 자회사 소속으로 정규직 전환된 사람들의 임금 상승률은 평균 10.96%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전환 비정규직 전체 평균보다 낮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여전히 자회사의 이윤이나 일반 관리비까지도 다 퍼센트를 이제 원청에서 부여를 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사용되지 않았고요. 용역회사에 소속돼 있던 비정규직을 본사의 자회사를 만들어서 그리로 고용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좀 조삼모사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네. 임금도 최저임금 거의 그대로고 복지도 향상된 게 없다. 이러면은 당연히 실망감이 좀 크지 않겠습니까? 자회사 설립으로 남는 이유는 100%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써야 된다. 이게 가이드라인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진 게 없답니다. 달라진 게 없답니다. 자, 특히 이 도로공사 문제가 조금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 도로공사는 이미 불법 파견 문제 때문에 이 재판을 했는데 법원에서 1심, 2심 모두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대법원 판결 전에 갑자기 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판결 직전에 자회사를. 이거 꼼수지 않습니까? 꼼수 맞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이 직접 고용해라라는 판결이 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도로공사 측은 어차피 스마트 톨링이 도입되면 수요가 없어지니까 직접 고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회수를 해서 직접 고용을 하게 되더라도 이미 자회사로 넘긴 요금 수납은 업무 대신 도로를 청소하거나 미화 업무를 맡기겠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워낙 복잡해서 노사 전문가들이 협의회를 만들어서 회의를 계속했는데 중재에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농성은 장기화될 것이 뻔합니다. 네. 그런데 이 도로공사도 그렇고 공공기관들은 왜 직접 고용보다 자회사 설립을 더 고집하는 걸까요? 아무래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정규직 규모가 워낙 큰 곳은 자회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공공기관들도 우후죽순 자회사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본사의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니까 손쉽게 자회사를 만들어서 비정규직들을 몰아넣겠다는 심산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또 하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주 전 한 공기업 관계자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직접 고용 왜 어려운지 저희가 설명해드릴게요. 다음 주 목요일 날 회의 때. 협상은 한다면서도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하겠다는 통보. 그러면서 계속 집회를 철회하라고 종용합니다. 접으시죠 월요일권요. 그래야 좀 얘기가 되지 않겠어요? 집회하면서 회의를 하면은 협박이죠. 그게 뭔 협박이에요. 저희는 그냥 저희 의사표현 한다는 거니까. 타협의 여지를 봉쇄한 채 협상에 나오라고 하고 이에 반발해 집회를 열겠다니 그건 협박이라고 압박하는 겁니다.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20번 넘게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서울대병원 노조는 사측 간부로부터 놀라운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외주화를 했는데 지금 정부 와서 그걸 되돌리려고 하는 거는
그러면 또다시 정부가 바뀌어서 외주화를 하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지금까지? 네네, 노사협의체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원치 위원이.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또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으니 직접 고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정부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또 다시 민간 위탁으로 주거나 외주화시키거나 용역을 하거나 이렇게 또 하라고 할지 모르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다 직접 고용하겠냐 이런 얘기들도 현장에서 많이 경영진들이 하고 있고요. 자회사 전환을 두고 갈등이 잇따르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 운영 모델을 작성해 공공기관에 내려보냈습니다. 자회사의 지속적인 수익예양을 보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위해 만든 자회사가 모회사와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 해당 자회사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약속조차 3년 뒤에는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규정은 3년 후에 재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3년 후면 문재인 정부 말이죠. 현 정부가 끝나가는 시기이고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이 현재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이후에도 계속될 거란 보장은 없는 거죠. 3년 뒤가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불신도 심각합니다.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 코리아 레저, 신용보증기금 등은 모기업의 사정 등을 이유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중소기업은행은 노동쟁의로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습니다. 물론 지금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정책이 지난 정권보다 진일보했다는 점에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관제 같은 경우도 대폭 전환을 대부분 했고 또 파견 용역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면은 다 전환에 해당이 돼서 약 20만 명 가까이 전환 결정을 내리고 14만 명이 전환을 한 것인데요. 이와 동시에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각 사업장의 갈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잘 협의해서 결정하라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를 광범위하게 허가한다거나 또 그리고 국민 생명 안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사업장에서 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발표했던 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마다 상황이 다 다릅니다. 공공기관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이 공공기관에 가장 맞는 그 방안을 그 공공기관의 노와사와 전문가들이 모여서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 자체가 그런 취지이고 그 생명 안전을 위해서 그 생명 안전과 관련돼 있는 개념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그 기관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관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정권이 바뀔까 봐, 정책이 바뀔까 봐 직접 고용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 이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정규직으로 채용했다가 자르려면 힘들다.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켜보자. 이 말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생각 자체도 문제인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말들을 협상 테이블에서 입 밖으로 내뱉는다는 것. 이건 정말 심각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분위기는 취재를 다니면서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까 들으셨던 자회사와 공공기관이 맺은 협약을 보시면은 계약 해지 조항들, 특히 노동쟁이나 모회사의 사정 등에 의해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용역회사 맺었던 계약을 그대로 다시 자회사에 적용한 거거든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그냥 예전에 용역회사 보듯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공부문의 정규직화는요, 민간 부문까지 정규직화가 확대되기 위한 중요한 동력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부터 마찰을 빚고 있다면은 이 일이 민간까지 확대되는 거 기대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 민간 영역까지 좋은 일자리 확대될 수 있도록 이 문제부터 좀 슬기롭게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김민욱 기자, 앞으로 이 문제 관심 놓지 말고 끝까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역 스크린도 19살 김군,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 그리고 최근에 숨진 부산의 승강기 수리기사까지.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비정규직화에 따른 사망사고는 그냥 사고가 아닙니다. 기업 살인, 사회적 타살입니다. 오늘 저희는 작은 문제를 던졌을 뿐입니다. 누구의 책임인지 따지기도 쉽지 않고 이 문제를 풀기는 더더욱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끝까지 추적하고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끈질긴 추적 저널리즘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 말은 지오래는 여기는 착하게 받아 나는 깨어나네 꿈꾸고 있어 날아오르는 새처럼